서가, 명가. 전지구적으로 물, 에너지, 식량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그런 우려가 그런 부족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물, 에너지, 식량 이런 거 부족하면 갈등이 되고 싸우고 전쟁 나고 막 그런 원인이 되잖아요. 물, 에너지, 식량 그리고 이것들끼리 서로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같이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물 주로 쓰는 거는 농업에서 많이 씁니다. 담수의 70%를 농업에서 쓰고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게 에너지 부분인데요. 에너지에서도 이제 자원 개발, 발전용 냉각수 이런 거에 이제 다량의 물이 사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에너지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에너지 수요가 현 상태를 유지하면 2050년에는 2005년 대비로 1.6배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되니까 에너지 우리 발전 자체가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다음 에너지 부분의 물 수요도 에너지가 늘어나면서 에너지에 대한 요 부분 또 11% 증가가 전망이 됩니다. 물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2030년경이 되면 전 세계 담수의 40%가 부족하다. 이거 뭐 어마어마한 수치잖아요. 그런 전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식량, 에너지 갈등이 심화되는데 물 문제는 심각한 게 이화여대 최재청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는 21세기에는 물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다. 물 전쟁은 석유 전쟁과는 차원이 다르다. 석유는 모자라면 다른 연료를 찾으면 되지만 물은 대체가 불가능하다. 석유 안 쓰고도 우리 다른 방법으로 에너지 발전할 수 있잖아요. 석유는 하여튼 대체가 가능한데 물은 대체도 안 돼요. 물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미 물이 비싸요. 보면은 우리 뭐 주유소 이런 데서 사는 우리 기름 양하고 이렇게 우리 식수로 쓰는 물 가격 비교해 보셨어요? 물이 더 비쌉니다. 같은 양이면. 물이 기름보다 비싸요. 석유보다. 근데 물이 하여튼 이게 생명의 근원이며 다른 자원으로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미래 자원인데 이게 2030년 굉장히 가까운 미래에 40% 부족한 그런 전망이 되고 있고 이것도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자원 여러 부족 중에서도 물 부족은 정말 심각한 그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어느 것보다도 가치 있는 자원이고 생명의 근원이고 대체할 수가 없다. 물 부족 심각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물이 우리 그때 수문순환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지구상에 물이 계속 돌고 돌잖아요. 여러 형태로. 얼음으로도 얼어 있다가 녹아서 또 강으로 흘러나오고 지하수에서도 빠져나오고 또 바다로 가고 증발이 돼서 구름이 됐다가 또 계속 물이 돌고 있는데 그 돌고 도는 물을 우리가 쓰면 되는데 왜 이게 부족할지. 바닷물이 막 증발을 하게 되면 구름 만들어지고 비도 뿌리고 비가 뭐 여기만 뿌리는 게 아니라 육상에 와서도 뿌리니까 그럼 또 강을 타고 가고 지하수로 흘러가고 호수에도 뭐 물이 고이고 이것들이 흘러서 또 나오고 물이 풍부한 행성인데 지구가 그죠? 지구에 물 많아요, 그죠? 얼어 있기도 하고 또 이게 녹아가지고 또 자꾸 나와서 해수면 상승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물들을 우리가 활용하면 되는데 잘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활용하려면 이 물에 어떻게 순환하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잘 알고 그거를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이 자원을 가져다가 쓰면 될 거예요. 그러면 물 문제 우리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해결을 하면 됩니다. 근데 참 쉽지 않은 게 우리 일기예보 뭐 맞추고 못 맞추고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또 가뭄, 가뭄이 막 와서 비가 너무 안 오면 가뭄이잖아요. 근데 비가 또 너무 많이 온다 그러면 또 홍수고 적당히 와야 되는데 적당히 와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기후 변화 때문에 가물었던 곳들은 더 가물어지고 비가 많이 오던 곳들은 더 비가 많이 오는 그런 형태로 또 변하는 그런 전망들도 되고 그럽니다. 그러면 물 관리하기 더 어려워지잖아요. 거기에 저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기후 변화 문제 때문에 환경 난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비가 적게 오거나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어느 경우든지 이런 재해, 자연 재해에 대한 피해 때문에 난민들이 생길 수 있고요. 이재민, 수재민들 많이 생길 수 있고요. 기후변화 난민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난민, 지금 뭐 유럽 벌써 난민 문제 심각하잖아요. 그죠? 앞으로 이런 난민의 수가 아주 급증할 거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요. 이런 기후변화 문제 때문에 또.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건데, 현재처럼 하다가는 난민이 더 늘어난다. 많이 늘어날 거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 관리를 하여튼 잘 해야 되는데, 지구 환경이 자꾸 안 좋아지니까 그럼 지구를 버리고 떠날 것인가?
예, 떠나면 어디로 갑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가? 예. 뭐 정답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 보면은 그 해양에서 따뜻한 물이 이 얼음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쪽 얼음을 녹이니까 이 따뜻한 물 못 들어가게 여기 막는 지지대를 해저에 설치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걸 막아서 따뜻한 물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 뭐 적극적으로 아예 지구 환경에 개입을 해서 우리가 대처를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걸 지구공학이라고 합니다. 지오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지구의 어떤 조절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구 환경을. 근데 그러려면 지구 환경을 조금 더 잘 알아야 돼요. 네.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 지구에 물이 많다는 거는 우리 바다의 규모에서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다 규모 엄청나잖아요. 우리 이 위로 15,000km 상공 올라가면 지구 이렇게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약간 동쪽으로 더 가서 보면 태평양 하나만 해도 6개 대륙 다 합쳐도 못 넘는 어마어마한 넓은 바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평균 수심이 3,734m 밑으로 3,700이 뭐 깊은 데도 있고 얕은 데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3,700m 이상 아주 깊죠. 근데 육상은 여기가 에베레스트 산이고요. 8,000m 좀 넘는 아주 높은 데도 있지만 육상에서 평균적으로는 743m. 그러니까 육상의 그 해수면 위로 해발 고도 올라와 있는 부분보다 이 바닷속으로 들어가 있는 깊이 수심이 훨씬 더 깊기 때문에 몇 배 더 깊기 때문에 면적도 몇 배가 되고 수심도 몇 배가 되니까 부피는 면적 곱하기 높이, 부피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여기 다 물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행성에서 왜 물이 부족한 거예요? 네, 물이 이렇게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을 바닷물이라서 우리가 먹질 못한다. 이런 기술 있잖아요. 해수 담수화.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해수 담수화 기술. 우리나라가 해수 담수화 기술을 굉장히 앞서 있다고 그럽니다. 아주 좋은 그런 중동이나 이런 데서 막 수출도 하고 하잖아요. 해수 담수화. 바닷물을 담수로 바꿀 수만 있으면 이런 기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있으니까 이거 다 담수로 바꿔가면서 우리가 쓰면 되는 거죠. 이런 기술들 앞으로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지구 환경 여러 위기인데 자원 부족 문제도 아까 이제 쓰레기 문제에서도 어떤 해결책이 오션 클린업 이런 예를 말씀드렸지만 해결하는 방법들이 자꾸 나와요. 우리가 지혜를 모으면 해결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 10대 청소년이 그런 걸 만드니까. 해수 담수화 기술. 그래서 바닷물도 우리가 담수로 바꾸고 그렇게 해서 지구를 더 활용을 잘 할 수 있다. 더 잘 알수록 더 잘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바다가 식량 에너지 자원의 보고다 하는 거 알려져 있습니다. 언론 기사에도 이런 거 나와요. 바다 경제 효과가 2,800조 원이다. 블루오션이다. 첨단 기술을 쓰고 그러면 된다. 식량, 에너지, 자원 이런 것들이 바다에 풍부하다. 식량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원, 에너지 문제, 에너지 부족, 자원 부족 다 풀 수 있습니다. 바다에 있습니다. 육지 생물의 7배가 30만 종이라는 어마어마한 종류의 해양 생물들이 있습니다. 다 알지도 못해요. 너무 많아서. 아직 발견 못한 것도 많고요. 심해나 이런 데 접근도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종도 계속 더 발견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추출할 수 있는 여러 성분들, 육상 생물에서 추출한 거 가지고 우리가 신약 개발하는데 한계에 부딪혔던 이런 것들, 해양 생물에서 추출한 천연물로 신약 개발해서 성공하는 사례들 막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하게 무궁무진하게 그런 것들 많아요. 우리 뭐 이용할 수 있는 게 많죠. 석유, 천연가스, 망간, 구리, 천연자원들도 바닷속에 풍부하고 그래서 해상 유전들도 막 만들고 하는 거잖아요. 또 그다음에 레크레이션도 있습니다. 해양 관광 또 이런 관광 산업 우리에게 레저로서 어떤 즐거움도 주죠. 또 해운업, 물류도 사실 뭐 우리가 항공으로 나를 수 있는 물류 아주 제한적이고 90% 이상은 다 바다에서 컨테이너선 이용해서 바다로 다 물류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바닷길이 막히면 우리는 못 버티는 나라잖아요. 물류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바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세계자연기금에서 2015년 기준으로 직간접 해양 경제 효과 2조 5천억 달러다. 그래서 우리 원화로 하면 2,860조다 이러는데, 뭐 이거 더 올라갈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활용 가치 잘 몰라서 이 정도인데 뭐 더 나올수록 어마어마하게 파면 팔수록 계속 나옵니다. 2014년 기준으로 세계 수산물 생산량 1억 6,720만 톤 중에서 해상조업, 배를 타고 나가서 잡아오는 거, 그런 어획량은 9,340톤인데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90년대 이후로 거의 일정하게 이제 늘어나지 않아요.
늘어나다가 이제 어느 정도 포화 상태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오는 양은 거의 일정하게 이제 잡는 거죠. 그 이상 잡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상 잡아서 그 종이 아예 종자를 다 없애버리면 안 되니까. 예. 근데 여기 늘어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꾸준히. 요거는 이제 양식. 예. 근데 양식 생산량은 7,380톤으로 해마다 아직은 이 조업으로 잡는 것보다 적지만 점점점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아직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거죠. 양식은. 여기에 이제 환경공학, 정보통신기술, IT 이런 거, 생명과학, BT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을 하면서 첨단 산업화돼서 수산업이 예, 굉장히 잘 나갑니다. 네. 그래서 노르웨이 같은 데가 연어 양식으로 전 세계 연어의 상당 부분을 노르웨이에서 공급을 하는데요. 노르웨이 양식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첨단 산업화하면서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진 그런 예로 많이 꼽습니다. 그 대서양 소재 연어 양식장 241개 중에서 노르웨이 소재가 절반 이상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이게 이제 노르웨이. 근데 양식으로 이제 잡던 어업에서 이제 기르는 어업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예. 근데 그런 거를 또 경제학자죠. 이분은 피터 드루커라는 경제학자인데요. 그래서 아쿠아컬처 이게 이제 수산 양식을 말합니다. 예. not the internet, 그러니까 IT 말고 수산업 이런 게 represent the most promising investment opportunity of the 21st century. 21세기의 가장 유망한 투자 기회를 주는 것이 IT가 아니고 이거 수산 쪽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이런 경제학자 이런 분이 막 하세요. 왜? 이런 최근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못했던 것들이 많은데 최근에 환경공학, 정보통신기술, 생명과학 이런 첨단 산업 기술이 바다에 접목이 되면서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던 것들을 활용하게 되니까 부가가치가 굉장히 커졌다는 이제 그런 말씀인 거죠. 그 수산 자원들이 지금 보면 종 다양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생물이 얼마나 다양한 그런 생물들이 각 바다에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요. 여기 일단 생태계, 아까 생태계 말씀드렸는데 생물 부분이 있고 비생물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생물은 이 주어진 공간, 이 경우는 이제 해양이 될 텐데, 이 해양이라는 지구상의 어떻게 보면 최대의 서식처인데요. 이 서식처에 서식하는 모든 생물들,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다 합쳐서 말하는 게 생물이라고 말하고, 비생물은 그 무기 환경 요소를 말합니다. 물, 바닷물이죠. 공기, 수온, 염분, 영양염, 용존산소, 암석 등등 이런 환경. 그 이 둘 사이에 일어나는 기능적 단위, 서로 상호작용도 합니다. 생태학은 그런 상호작용을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해양의 경우에 해양생태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태계 구성하는 요소의 종류와 역할을 알기 위해서 먼저 생태계의 물질 순환, 여기 비생물적인 요소들, 영양염, 용존산소, 탄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순환하는지, 물질 순환, 그 다음에 에너지 흐름, 생물적인 부분인데요. 이것들을 알아야 된다. 작동하는 원리를 알아야 우리가 활용을 더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물적으로, 비생물적으로, 즉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 해양 생태계에서 그거를 우리가 알면은 더 잘 활용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해양의 종 다양성 이렇게 한 10년, 9년, 10년 정도 이렇게 조사한 결과로 이건 뭐 고래죠, 포유류, 포유류, 해양 포유류가 어디에 얼만큼 있고, 뭐 상어, 뭐 그런 것들 쭉 여기 홍합류도 있고, 조류, 뭐 갑각류나 이런 거, 새우 같은 것들 이런 것 종류별로 어떻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분포하고 이제 자원을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접근성이 떨어져서 저런 전 지구적으로 바다에 뭐 어느 바다에 얼만큼 뭐가 있고 뭐 이런 것들 잘 몰랐는데 이제는 그런 게 좀 파악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생태계 기반 관리라 그래서 에코시스템 베이스드 매니지먼트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생태계에 돌아가는 이런 원리를 알고 또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해서 이거를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고 여기 인간 활동에 의해서 어떤 압력을 받고 또 정책에 의해서 어떤 반응을 하는가 이런 것들 가지고 여기에 맞게 정책을 또 짜고 이 생태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해서 종합적으로 이 과학과 정책과 그다음 실제 이 환경 사이에 그 주고받는 그런 과정들을 이해하는 이런 형태로 생태계 기반의 관리를 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연안
생태계, 해양 생태계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지 이제 구획도 정하고 환경이 어떻게 바뀔까 그것에 맞게 또 생물이 어떻게 바뀌고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자원 관리를 해야겠다 이런 관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 광물 자원은 고갈 위기도 있지만 그 외에도 품위라 그러죠. 이게 해서 경제성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품위가 자꾸 떨어지고 채굴 또 심부가 더 깊게 파야 되고 자꾸 그다음에 환경 문제도 일으키고 육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그걸 극복을 하려니까 심해저 해양 광물이 이제 대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심해저 광물들이 막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인 걸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서로 국가 간에 자원 쟁탈을 하잖아요. 이게 뭐 자원이 어마어마하니까 서로 각 자기 나라에서 차지하려고 서로 자원의 그런 확보 가지고 쟁탈 갈등이 있고 그런 전망이 되다 보니까 각국이 심해저 광물 자원 확보 개발에 미리 주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 심해저 광물 자원들은 뭐 생산을 하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에요. 그죠? 상업적으로 생산하고 그런 단계가 아니지만 그런 단계에 진입을 하게 되면 그 특정 국가가 독점해서 개발하는 그런 형태가 아닐 거고 심해저 광구를 확보하고 있는 지금 이제 국가별로 확보한 그 공해상의 광구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광구가. 그런 국가 간에 서로 협업을 통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컨소시엄 형태로 이제 구성해서 본격적인 상업 생산 이런 걸 할 때 자본이 있든가 기술이 있든가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둘 다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자본을 확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자본은 그때 돼봐야 알겠지만 기술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런 심해저 탐사 뭐 이런 그 환경 기술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우리나라 아까 공해상에 이 심해저 탐사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아까 막 챌린저 이런 시대에는 정말 탐사할 장비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다양한 관측 탐사 장비들이 막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선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5,000톤급 연구선을 가지고 있는데 이사보라고 이름도 지었어요. 이사보에서 여러 가지 이런 아까 ROV라고 말씀드린 이런 케이블을 통해서 배 뒤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여기 카메라도 달려 있고 집게발도 있고 해서 이렇게 뭐 집을 수도 있고 샘플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건데요. 이런 거를 내려서 심해로 내려서 이렇게 조사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수중에서 측정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무인 관측, 자율 제어 이런 무인 로봇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그 해양 관측 장비라든가 이런 탐사 장비 이런 것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소개를 좀 드릴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런 심해저 자원 개발을 하는데 요거 개발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일단은 탐사를 합니다. 환경을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환경 조건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떻게 변동하는지 어느 정도 폭을 변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상세하게 좀 알아야 돼요. 과학에서 하여튼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최강 플룸 분출 수심이 어느 정도 될지, 그다음 환경 영향 이걸 개발하고 그러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환경적으로 그런 것들 다 생각을 해서 선정을 해야 되고 보존, 영향 이런 것들을 다 따집니다. 지역 그다음에 관리 계획에다가 반영해가지고 하는. 그래서 아직 본격적인 개발은 아직 안 됐어요. 본격적인 개발 시대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소시엄 형태로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아직은 개발은 아닌데 기술 축적을 위해서 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가 영감